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연준의 영내포 잔액이 새 분기가 시작되자 크게 감소했습니다. 3분기 첫 거래일인 지난 1일,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28일에 비해 약 2,128억 달러나 줄어든 약 4,518억 달러를 영내포에 예치했는데요. 보통 분기 말이나 월 말에는 은행들이 보통 규제 요건 충족을 위해 대차 대조표를 줄임에 따라 영내포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고 분기 말 또는 월말 요인이 사라지면 영내포 잔액은 다시 줄어드는 패턴을 보입니다. 약 5에서 10년 전에 약정한 미국 주택담보대출자들의 하이브리드 변동형 금리 주담대 ARM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ARM이란 주담대 개시 이후 7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지만 이후 1년마다 금리가 달라지는 하이브리드 대출 방식으로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따라 변동금리에 적용을 받는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고평가 부담에 하락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에 대해 여전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라며 GPU가 H100에서 H200으로 그리고 블랙웰로 전환하면서 가시성과 주문 대기 수량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기존 116달러에서 144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ECB 연례 정책 포럼 개회사에서 아직 인플레이션 위험이 사라졌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7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보다 앞서 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나선 ECB가 연내 한두 차례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으로 7월 인하는 없을 것이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렸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연입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에 제한이 걸리는 모습도 보여졌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거고요. 또 이번 주 고용 위크를 맞이해서 고용 지표가 갖는 의미,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둔화할 수 있을 것인지도 저희가 오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 일정입니다. 유로존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대비 2.5% 상승하며 예측치에 부합했고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하며 예측치를 0.1%포인트 상회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전환기의 통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 2024년 22 연례 정책 포럼 좌담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국 노동부가 5월 9일 이직 보고서 졸츠 내용을 공개합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프로필을 다시 찍으셨나 봐요. 굉장히 더 좋은데요? 나왔나요? 네, 네, 수려해지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제가 제 프로필을 못 봤네요. 지금 아무래도 파월이 실시간으로 연설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 좀 사건이 많았어요. 이제 트럼프 바이든 토론부터 시작해갖고 국채금리가 잠깐 흔드는
기간으로 노출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을 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꺼내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1시간 동안 여러분 좀 재밌게 가봅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잠시 후 11시에는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졸지 보고서가 발표가 될 텐데요. 저희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바로바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내용들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지수를 견인하며 올라간 차트인데요. 오늘은 약 보합권에서 시작한 가운데 개장 이후 매수세가 또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10시 46분경 2098선에서 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파월이 너무 늦은 금리 인하 위험성 잘 알고 있다. 또 노동시장 예상보다 약화한다면 반응하게 될 것이고 금리 인하 전에 좀 더 자신감 가질 필요 있다 등등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트럼프 리스크에 뉴욕 채권 시장이 떠는 이유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데다 어제 1일 미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현재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판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고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3.6bp나 뛴 4.478%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경제 정책, 이 트럼프 노믹스는 임기 중에는 주식 상승 등으로 환영받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경제 지표가 고르지 못하고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현재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주식시장 랠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스터님이 줄곧 미국 증시 상승세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그 트럼프 리스크가 좀 제동을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크게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는요? 네. 그럼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상승한다라는 쪽이신 거네요? 네. 네. 제가 좀 요새 책을 읽고 있거든요. 네, 어떤 책이요? 인문학 책을 좀 읽고 있어요. 경제 인문학. 네네. 이게 왜냐면 역사에 대한 패턴 구성을 좀 한 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게 조금 의아하겠죠. 왜냐면 좀 내용적으로 살펴보자면은 트럼프가 보수잖아요. 그죠? 근데 국채 금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한 거잖아요. 네. 그죠?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사실 이제 보수보다는 좀 진보 쪽이 우세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좀 반대로 나왔어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 이러는데 갑자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는 네. 이상한 학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불안정적인 리스크겠죠.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치 성향을 가지고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논리는 안 맞아요. 네. 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제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제 돈을 좀 찍어내는 건 사실 이제 진보 쪽에 굉장히 가깝겠죠. 그럼 돈을 찍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국채 발행량을 늘려야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우세한다라고 정치 성향만 가지고 다른 대외적인 변수는 빼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논한다면은 원래는 바이든이 우세한다 이렇게 하면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조금 이번 토론에서 좀 우위를 점했는데도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거는 미국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이거를 뜻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치 성향과는 이제 번외로 미국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이럴 수 있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단기 이슈입니다. 네,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래요? 시장에서는 네. 뭐 이제 국채 금리가 너무 갑자기 급등해서 네. 시장이 떨어졌다 조금 약조정이 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얼마 못 가요 이거는 왜냐하면 어떤 경제 내부에 있는 펀더멘탈을 변경시킬 만한 요인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단기 이슈 정도. 만약 우리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 따져보시면은 오늘 갑자기 막 이제 이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럴 수도 있어 하니까 갑자기 급등하는 그 정도에 대한 일단 좀 어떤 가십거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기사에서는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던데. 저는 상승할 거라고 안 해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네. 네. 제가 이제 시장의 불안정 조정을 주는 요인을 저번에 국채 금리 급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엄청난 급등은 오진 않아요. 지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서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잠시만요. 네.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속보가 또 떴는데 파월의 금리 인하 아직은 이르다 데이터 볼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거 원했죠. 저 진짜 이런 거 원했어요. 네네네. 속보 작가님 속보 한번 띄울 수 있나요? 네네네.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파월은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 금리 인하 전에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 진행자의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거나 늦은 것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이럴 줄 알았어요. 진짜. 사실 내가 7월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네. 2개월 전에 뿌려야 돼요. 지금 왜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좀 이해를 하세요. 네. 지금 원래 9월이었죠. 이거 잠깐만 이거 이야기하고 이제 국채금리 좀 이게 더 넘어갈게요. 중요한 지금 것 같습니다. 실시간이니까 사실 국채금리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은. 이게 그 중앙은행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 최고 높은 확률이 몇 프로였어요? 9월이었잖아요. 60%대. 근데 이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9월 이전에 적어도 2개월 전이죠. 그럼 9월 이전이 2개월 전이니까 지금이에요. 네. 지금부터 재를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절대로 갑작스럽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럼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와요. 그러면은 딱 나와서 이 말 해야 돼요. 금리 지금 인하 할 타이밍에. 듯 이런 네. 말이요. 네. 사람들은 다 이제 9월에 할 거야 이러는데 이거는 대선 전에 힘들어요. 냉정하게. 그럼 지금 이제 뿌리는 거겠죠. 야 지금 아니야. 그럼 이제 내일 변경이 될 거예요. 금리 인하 확률이 또 12월로 딜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냐.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할 거냐 말 거냐 해야죠. 시장 방향성이 네. 네네. 시장 올라가야죠. 시장 방향성이에요. 네네. 그냥 나는 어쨌든 그냥 중요한 건 네. 시장 방향성만 원해. 이거 완전 땡큐예요. 이거 딜레이 되면.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신호예요. 이거 인하할 때까지. 좋은 거겠죠? 네. 여러분들? 좋은 거겠죠? 예. 조금 무리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그 자금이 이제 머니마켓 펀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금 지금 요새 이제 핫한 게 2개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뭐요? 섹터가 비만 치료제 네. 그리고 이제 기술주 그 AI. 테크, 예, AI 이거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은 조금 과감한 발언을 오늘 한번 하자면 네. 엔비디아가 $200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는 보여지거든요. 현실적으로. 뭐 이거는 제가 차트 보고 어차피 시기를 논할 거기 때문에 네. 위치값은 평가를 웬만하면 좀 언급을 잘 안 하지만 조금 광기가 좀 아직은 전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인문학 책을 많이 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새 좀 읽어요. 네. 인문학 책을.
제가 좀 생긴 건 이래도 좀 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게 버블 관련 서적도 좀 읽고 있는데 이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한마디로 버블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건 뭐냐면은 옮겨가요. 서서히 다단계처럼 버블이. 근데 아직은 저는 그걸 못 느껴요. 제가 체감하는 거로. 주변에서 이제 다 이제 엔비디아 얘기가 더 나와야 돼. 야, 이거 어디까지 가? 나도 지금 해도 돼? 이런 광기가 아직 더 밀려야 돼요. 저는 그 가능성이 이제 3, 4분기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한 번씩 다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파월이 너무 늦은 금리 인하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노동시장 예상보다 약화한다면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 전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는 뜻도 밝혔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 2%는 내년 말이나 혹은 후년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방금 또 나왔네요. 트럼프의 당선 여부 신경 쓰지 않는다. 연준의 관심은 불가하다. 물가이다. 연준의 관심은 오로지 물가이다라는 내용까지 또 파월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스터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원래 9월 전, 2개월 전인 오늘 발언에는 그래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힌트를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는 더 추후에 상승을 하고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뒤로 늦춰지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마스터님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냥 상승할 것으로 보고 투자하면 될까요? 네, 7월 한 달 쉬고. 7월 한 달은 쉬고요. 네, 한 달 그거는 쉬는데 왜요? 왜냐면은 조정을 줄 수 있는 여력이 1번이 이제 국채 금리 급등, 2번이 지금 금리 인하 딜레이. 네. 이 발언 하나로 좀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 조정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차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차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8월, 9월이 좀 굉장히 좋은 신호이지 않을까. 좀 그때 수익을 굉장히 네. 노리기. 그거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아니요. 봤을 때 장기에서. 장기에서요. 8월, 9월. 8월, 9월이 좋아요. 데이 트레이딩은 그냥 뭐 데이 트레이딩하고 사실 이제 장기랑 어쨌든 굉장히 간단한 거는 지금은 매수밖에 못 봐요. 그러면 주식을 하더라도 사는 거밖에 안 돼. 네. 지금 청산을 할 위치값은 아니에요. 나는 막 이제 수익이 많이 냈으니까 난 팔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2단계가 절대로. 그러면은 신규 진입을 고려할 때만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 선물에서 단기를 보더라도 좀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폭을 굉장히 확률이 높은 상황 내에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8, 9월이 좀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박스피 흐르잖아요. 최소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강한 양봉세 이게 아니라 박스피만 나와도 조정이에요. 지금 장에선. 어차피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매도는 보지 말라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시청자분들 위험해질까 봐. 왜냐면은 이게 시장이 수급이 계속 드러날 때 조정이라는 건 일자로 펴질 때도 있어요. 거기서 좀 많이 당해요. 예. 뭐 일전에 얘기를 하면은 언제 위치값이 있냐면은 최근 사례로 봤을 때는 잠시만요. 화면 좀 이따가 제가 일단 차트 볼 때 자세하게 네네. 설명드리도록 하고 예. 중요한 거는 지금 7월에는 좀 안 좋은 악재가 조금 있습니다. 악재라고 하기까지는 시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 그나마 시장 상승을 막 견인하지 못할 만한 요인 자체는 있어요. 방금 얘기했었던 이제 파월 기자회견 이벤트만 보더라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딱 2가지예요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네, 지금 한 번에 겹쳤죠. 뭐 주말이랑 오늘이랑 해갖고 이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향후의 나스닥의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7월에는 잠시 쉬고 그 이후에 8월부터는 또 매수의 관점에서 계속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파월이 노동시장 예상보다 약화한다면 반응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Strength of labor market being tested by high interest rate.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이 고금리로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고용지표 둔화가 확인이 됐죠. 5월에 실업률이 4%로 올랐고 또 일자리 증가율도 낮아졌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노동지표가 둔화함을 보여줄지는 이번 주에 나올 고용지표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게 되면 연준은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도 감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일단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지표 마스터님도 중요하게 보시죠. 혹시 아닌가요? 그나마. 그나마.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네, 그나마. 네. 왜냐하면 이제 CPI나 이거는 크게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줄 수 있는 지표인데, 근데 이거 오늘 제가 봤을 때 파월이 이거 멘트 던져갖고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오늘 던졌잖아요, 다 딜레이 한다고. 네, 뭐 지표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정작 당사자가 나와갖고 지금 좀 인하 시기상조 이 얘기 꺼냈는데. 왜냐면 지표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 언제 하냐? 더 그 이제 가능성에 단서를, 대한 추측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 파월이 나와갖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가능성 추측해? 그 의미가 없죠, 더 이상. 근데 이거 거래량은 터져요. 원래 이제 그 논팜이라고 하죠, 논팜. 논팜 최대 이벤트죠. 월 기준으로 미증시 거래량은 많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는 하시는데 네. 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논할 만한 지표 상황은 지금 파월이 지금 떠들어갖고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방향성을 논하는 지표는 아닐 거라고 봐요. 네. 뭔가 좀 힘이 빠지는데요. 지금 네, 비농업 고용지표랑 고용지표들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미 뭐 저희 이렇게,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제 재밌어야 되잖아요. 이게 막 뭐가 이슈가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근데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좀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뭐 노동 지표에 따라서 뭐 파월 힘이 더 실리게 된다면 뭐 조정력이 좀 다소 세게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만 좀 체크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또 속보가 나왔네요. 방금 노동부가 집계한 5월의 구인 이직 보고서, 졸지 보고서가 11시에 바로 또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예측치보다 지금 이게 고용률인 거죠? 네, 잘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졸지 보고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보시죠? 금요일 날에 비농업 고용 지표. 논파 앞두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핵심은 비농업이죠. 네, 비농업.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속된 말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실속 없는 지표? 이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논팜 공개되고 나서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지표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5월의 졸지 보고서는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나올 이 비농업 고용 지표도 참고하는 수준으로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잠깐만 또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그 연준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 위에 있다라고 지금 존 윌리엄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준의 3인자이죠. 이 존 윌리엄스 총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2%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오늘 또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를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 목표는 내년 말 또는 후년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2% 도달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요즘에 2% 도달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아서.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래요? 이거는 네.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경제 그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은 사실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수급 심리라든가
어떤 돈이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있지만은 이게 내년은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예측하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저는 앞으로 좀 개인적인 생각으론 장기 고물가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아, 이 정도 생각은 가져요. 2%도 사실 높은 위치값이거든요. 굉장히. 물가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또 2%를 외쳐요. 네. 근데 높으면 높은 대로 외치는데 연준이 2%에 맞추려고 사실 이제 긴축을 빠르게 해갖고 어느 정도 자리 잡긴 했어요. 근데 연말에 사건이 또 뭐가 터지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좀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사실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참고해야 할 지표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네, 향후에 없어요. 흘러갈 네. 이슈를 계속 체크해 봐야 하는 거죠. 뭐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네. 나중에 뭐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 연준이 또 발행하는 화폐 양에 따라서 굉장히 갈리게 될 거예요.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네. 그거 연준이 지금 시장 위기도 오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달러 발행량에 대한 부분도 지금 추측하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면서 물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우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5년 이상 흐른다면 잡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안 올 거라고 봐요. 냉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2% 달성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정도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너무 듣지 마세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솔직하고 또 해안이 담긴 답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나스닥 관련한 이슈는 저희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바로 전략으로 넘어가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저도 근데 진짜 이게 파생인인가 봐요. 왜요, 진짜 왜요? 막 이 금질거려요. 농담이 아니라. 네. 왜냐면은 차트 보면서 좀 사실 진짜 이거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막 네. 근데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왜요? 아니 지금은 네. 이제 연말까지 좀 매도 보면은 좀 수익성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이걸 못 버텨. 이게 해선하시는 분들 참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 이제 시작할 때 22시부터죠. 예, 8월 의장 관련해 갖고 이게 그 시장이 막 올랐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채널 보이시죠? 예. 근데 파월이 얘기 꺼낸 다음부터 이제 꺾였거든요. 시장 상황 수급이. 보이시죠? 이거 한번 체크만 한번 잠깐 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는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개인적으로 이 밑에 추세선 있죠. 이게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오늘 멘트 던졌으니까. 예. 지금 이슈가 두 개예요. 1번이 뭐예요? 트럼프 변수. 2번이 뭐예요? 파월 금리 인하 딜레이. 주말이랑 오늘 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대해서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는 좀 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조정을 주는 차트라고 제가 계속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조정을 주는 차트다. 조정을. 보이시죠? 조정을 주는 차트. 지금 최근에 미비하죠, 여러분들.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제가 요새 좀 관망맨이죠. 네. 그죠? 네. 좀 지겨울 정도로 관망맨이에요. 제가.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있었던 흐름 있죠. 2, 3주 동안 흐름. 이게 대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매수를 계속적으로 들었었거든요. 5월, 6월 막 이렇게. 근데 지금 관망 드는 이유는 이때 수익 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수익 내기가. 왜 들이대요? 이게 힘이 다시 실리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그때 얘기했다시피 지금 60분 봉 기준이에요. 데이 트레이딩은 잘 보세요. 이거 꺾이고 방향성 60분 봉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일주일 내내 매수 봐도 수익 나요. 이런 경우는. 네? 근데 보시면은 상당 고점에 걸리고 박스피 흐르게 되잖아요. 이 방향성 자체를 논하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금방 꺾여버려. 이게 장기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럴 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든 구간에 트레이딩을 자꾸 선호하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발언을 한 이후에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국채 금리와 이제 관련해서도 하락하게 되면 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단기적으로라도. 그렇죠. 자, 네. 일단은 오늘 차트 관련해서 잠깐만 정리를 하면은 예. 지금은 조정을 주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예, 박스피 아니면 하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 여부가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시기 논할 거예요. 강하게 매수 신호 사이클 드릴 때 그때 좀 집중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결론부터 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네. 국채 금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예전에 금리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지금 은근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건덕지만 만든다면 네. 그냥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한 번은 조정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장이 올라가 조정은 한 번 주잖아요. 네? 이 건덕지는 그나마 국채 금리밖에 없다. 이 정도지. 이게 막 시장을 하락시킨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들 국내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천 가요, 여러분들. 오. 네. 근데 지금 못 가요. 7월 좀 힘들 거야. 8월, 9월 이때 3천 가요. 근데 이게요, 종목군이 계속 바뀌어요. 왠 줄 알아요? 국내장은 사업성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좀 저는 비관론자예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미국은 계속 오를 거거든요.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는 뭐 돈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 우리나라 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보다 금리 높으면 돼요. 그럼 외국인 자금 팍팍 들어와요. 먹거리가 많으니까.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 관련해 갖고 뭐 언급하는 거 있어요? 미국 간 보고 있잖아요. 얘 인하할 때까지 그냥 나는 기다릴란다. 그죠? 이 정도만 챙겨 보시면 돼요. 국내장은. 근데 미국장은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2000년 이게 빨간 선만 집중을 해보세요. 빨간 선만. 아니, 자, 바꾸겠습니다. 파란 선 집중할게요. 자, 이게 미국 국채 금리거든요. 네. 이 파란 선이 미 국채 금리, 국채 금리예요. 자, 여기 팬데믹 딱 터지자마자 국채 금리가 팍 하락하죠. 이거 왜 그래요? 이거부터 이해를 하자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다. 원래 미국 시장이 불안정하면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네. 가격이. 네. 근데 왜 올라요, 이때는? 기본적인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냥 네.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요. 연준이 사기 시작해요. 연준이라는 개체는 미국 정부랑 다른 별개의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연준이 사들이기 시작해. 자, 수요가 버팀목이 돼버려요. 연준이 나는 한 달에 얼마씩 그냥 살 거야. 왜냐? 너한테 달러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층이 딱 지탱이 되는 순간 수급이 확 들어와요. 너도 살, 나도 살래. 연준이 산대. 나도 살래. 그러니까 팍 떨어져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계속 지속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시작해요? 야, 나 이제 안 사. 그죠?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나 이제 안 사. 왜냐? 금리 인상해야 돼, 이제.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요. 왜 그때 긴축할 때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국채 금리가 오르면 네. 시장이 떨어지거든. 왜 떨어져요? 머니마켓 펀드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왜? 가격이 하락하니까 굉장히 간단하지 않아요? 다 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요. 이거 하나로. 시장 통화 정책이. 근데 지금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그때 몇 프로였냐면은 이거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2%대에서 0.5%까지 떨어졌었어요. 한 번에. 예? 근데 긴축 딱 들어간다고 하니까 1%에서 3. 몇 프로까지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쳐버려요. 왜 그래요? 갑자기 이제 수요층이 없어지잖아. 연준이 안 산대. 우리는 안 살래. 그죠? 그럼 가격 하락 들어가죠. 자, 변화율을 볼게요. 변화율. 1%에서 3.5%까지. 근데 지금은요, 어때요? 지금 시장에서 국채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 만한 통화 정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20년도, 22년도 대비해 갖고 국채 금리가 이만큼에 대한 큰 변동률을 기록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절대로. 수요층이나 공급층, 공급은 누구예요? 미국 정부잖아. 정부가 이때만큼 뭐 발행한대요? 재정 정책 막 이렇게 막 몇천조 찍어내요? 몇천조 발행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지금 미국 정부는. 그러면 연준이 뭐 이거 사들인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맴도는 구간이라고요,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과연 막 이제 국채가 급등한다고 해갖고 이때만큼 급등하냐 이거예요. 이 정도 급등하면 제가 인정해요. 이 정도 급등하면 시장이 조정이 아니라 변곡입니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아, 변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 네. 그때부터는 이제 떨어지니까. 추세가 여기로 생기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슈가 있나요? 이 정도 이슈가? 판단 들죠? 이게 매크로 환경이에요. 그럼 국채 금리 막 이제 트럼프 관련해갖고 어제 급등했다. 네. 예. 뭐 급등할 수 있죠. 네. 냉정하게. 근데 한번 볼게요. 짧게 한번 보자고요. 짧게. 자, 잠깐만 화면 좀 내려볼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어제 전일 그 국채 금리 급등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 이게 주말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여기 올랐다고 지금 난리야. 막 차트 보면 대단히 많이 오른 것 같죠. 네. 그죠? 근데 이거 일봉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여기 의미도 없어요. 여기서 여기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시장에 대한 이제 변곡이 오는 거냐 아니냐 판단 여부 자체를 정확히 못 내리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는 상승이에요. 그냥 단기 이슈 정도, 그냥 가십거리 정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국채 금리 상승이 시장에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엄청난 국채 금리 상승을 견인할 만한 요소는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단기 이제 한 2주 정도 그냥 이렇게 박스피에서 올라가는 정도? 이 정도에 대한 이슈거리만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장은 뭐예요? 시장은. 만약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23년도 대비해갖고. 그죠? 23년도부터 차트예요, 미증 씨. 그냥 이 정도 조정이에요, 이 정도 조정.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상황은. 조정을 볼 때 국채 금리를 봐야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떨어질 게. 어떤 매크로 환경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국채 금리를 막 이제 수치를 확인해 가면서 막 이렇게 보는 건 무의미하고. 네. 그럼 우리가 좀 냉정하게 제일 간단한 거, 시청자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럼 언제 사요? 이거잖아. 그쵸. 언제 사요? 네. 제가 제발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 언제 사요? 예? 언제 사면 좋은 타이밍이 사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여기 와갖고 여러분들 주봉 위치값에서 여기 도달하면 사라고. 여기 도달하면. 지금은 최저로 미증시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시장 구조상? 예, 18,200, 30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형님 지금 2만 포인트인데 18,200, 300까지 내려가면은 이 시장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네. 그죠? 네. 우리는 과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뭐 이제 몇 년 전에 5천이었어요, 5천. 응? 우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10,000포인트 초반이었는데 지금 10,000에서 20,000에서 뭐 18,000원 간다고 해갖고 이거를 시장 위기로 보면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요?
제가 요새 좀 전략적 사고를 많이 하는데요. 시청자분들한테 좀 걱정드리는 건 뭐냐면은 좀 느린 사고를 많이 해보세요. 느린 사고. 우리가 요새는 쇼츠나 도파민에 좀 많이 중독돼서 빠른 사고를 너무 많이 해요. 생각보다. 빠른 사고는 뭐예요? 빠른 결정이에요.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뭘 해야 될까? 지금 뭐 사야 돼? 이런 결정보다 뭔가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면서 하는 트레이딩 있잖아요. 한 번 더 곱씹어보고 너무 급하지 않는 트레이딩 자체를 좀 길러보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그 요새 논어도 좀 읽거든요. 네, 많이 읽으시네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이기려면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있어요. 그 전쟁을 할 때 이기는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지 않는 싸움을 하려 해야 돼요. 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잃지 않는 거. 네,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이기는 싸움을 하려 하면 안 돼요. 지지 않는 싸움을 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접근법 자체가. 네. 근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노란통 나오죠. 네. 책도 추천을 해줬어요. 아, 네. 근데 굉장히 읽기 쉬운 난이도 낮은 책으로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네. 왜냐면은 먼저 이제 가치관이 굉장히 잡혀야 되거든요. 트레이딩을 할 때는. 투자의 기회는 1년에 제가 봤을 때 좋은 투자는 한 번, 두 번? 이 정도는 와요.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번, 두 번? 이 정도는 오는데 너무 급하게 이번 달 뭐 해야 되지? 당장 내일 뭐 해야 되지? 이런 관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제가 그런 거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책을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좀 먼저 너무 급하지 않게 우리는 항상 기회가 왔었다. 다만 또 다음에 기회를 잡으려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네, 국제금리는 이해했고 요새 연말에 이제 7월 됐으니까 뭐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네. 그 엔비디아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있죠. 네. 관련 협력사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협력사. 그럼 몇 가지로 해야 되는데 공급업체, 협력사, 뭐 계열사 이렇게 많이 나눠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이 여부를 측정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좀 숙제를 드릴 거예요. 노란톡방에서. 예. 한번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왔다. 그죠? 그럼 이 스마트폰을 제일 잘 써먹는 누굴까? 이 싸움이에요,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우리 네. 10년 전에 스마트폰 나올 때. 뭐 우리나라 따지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깨톡 있잖아요, 깨톡. 깨톡 왕 됐잖아요. 네? 아주 금융부터 시작해서 다 잡아먹었잖아. 안 그래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무조건 뭐예요? 혁신, 기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포함돼 있어야 되고 이게 1번이에요. 혁신, 기술 무조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거든요. 독점이에요. 아, 그 독점. 기업만 가지고 있는 거요. 그 기업만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김밥, 냉동김밥 얼마 못 간다 했잖아요. 네. 이건 얼마 못 가요. 왜냐? 누구나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는요, 성장성이 제한이 돼요. 성장성이.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원하는데 이 기술 자체 독점. 여러분, 뭐 비만 치료제 왜 올라요? 독점이에요. 걔네 거예요. 걔네밖에 없어. 안 그래요? 이 정도 기술력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지고 갈 거냐 안 될 거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영인에 대한 마인드도 봐야겠죠.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를 진행하냐 안 하냐. 어제 제가 왜냐면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게 어제 제가 유튜브를 좀 보는데 네. 1세대 채팅 어떤 플랫폼 1,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CEO가 나왔는데 파산했어요. 기업 회생한 다음에 파산 다 절차 다 밟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제일 실패한 원인을 뭐로 보고 있냐라고 했는데 신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대요. 그 변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내 자리에 대해서 너무 거만한 행동을 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취해갖고. 그때 당시는 내가 어딜 가든 간에 나를 왕처럼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에 취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속 개혁적인 생각 자체를 안 했대요.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시대에 대한 패러다임을 계속 쫓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경영자의 마인드예요. 시장은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특허와 새로운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그 하나에 대한 회사는. 그게 투자예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그게 주식을 사는 이유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우리나라를 좀 안타깝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정부에서 안 도와줘요. 이런 개혁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정부 뒷받침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난리예요? 이거 안 그러면 중국한테 주도권 다 뺏기거든.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거든. 아예. 밀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한 나라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중국도 대단하지만 좀 그런 행보들을 보면은 사실 좀 마음이 아파요. 좀. 우리는 뭐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앞으로 성장성 자체 걱정하고 있고 근데 저는 성장성이 이제는 좀 제한될 코리아 피크 단계 아닌가 하는 거 보면 이 생각도 많이 들어요. 쓸데없는 소리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매수에 대한 신호는 제가 여기 나와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3분기는요.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노란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데 좀 집중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채팅 참여하시고 제가 좀 숙제 건넬 때마다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전략적 사고를 계속 꺼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고. 그게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에요. 남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팬데믹 같은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큰 변동성을 초래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장기적인 관점을 기르려는 그런 눈을 키워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같이 이제 해방 마스터님과 공부를 해주시게 되면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그리고 진짜 매수의 기회는 언제 다가올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해왕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럼 해선시대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 경제를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미국은 팬데믹 시절처럼 적극적으로 국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셨습니다. 금리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높지 않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월에는 18,200에서 18,300포인트까지 눌림을 주며 숨고르기를 할 수 있고 8, 9월에 상승을 할 수 있으니 그때 강한 매수세가 나올 때까지 관망하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코스피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인을 끌어들이기에는 매력이 부족하다고 보시면서 연내 코스피 3,000 라인 도달은 가능하겠지만 개별 종목 상승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